서울 외곽, 일산의 한 낡은 주택가. 겨울의 기운이 골목길을 파고들며 집집마다 창문을 얼려놓았다. 새벽 5시 반, 세상은 아직 어둡고 고요했다. 전기 히터 소리만이 작은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진다. 윤순자 여사, 올해 78. 그녀는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자꾸 그녀를 깨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명치 끝이 타는 듯했다. 오늘은 조금 더 아프네. 순자는 작게 중얼이며 이불을 젖혔다. 방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익숙했다. 이런 고통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었다. 작은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다 쓰러져가는 식탁, 찌그러진 주전자,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모두가 세월을 이겨낸 흔적들이다. 그녀는 물을 데우며 작은 찻잔을 꺼냈다. 몇 번이고 꺼냈던 남편과 아들이 함께 쓰던 찻잔이었다. 물을 따르고 손을 감싸며 그녀는 멍하니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순자와 그녀의 아들 윤재혁이 웃고 있었다. 해맑고 건강한 청년, 구급대원으로 일하며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보람있다고 말하던 아들. 하지만 그 아이는 15년 전 구조 작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순자는 홀로 살아왔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중고품을 팔고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는 몸을 떨며 다시 찻잔을 입 가까이 가져갔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의 통증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이러다 그냥 쓰러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쓰러질 수 없었다. 아직은 그녀 자신이 무엇을 앓고 있는지도 몰랐다. 지난 몇 달간 통증은 심해졌고 밤마다 숨이 가빠졌지만 병원에 갈 돈은 늘 부족했다. 그러던 어젯밤, 통증은 마치 심장을 움켜쥐듯 그녀를 덮쳤고 순자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오늘 그녀는 결심했다. 병원에 가기로, 가장 큰 병원으로, 그리고 가장 정밀한 검사를 받기로. 그녀는 방 안으로 돌아가 낡은 장롱을 열었다.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1,000원, 5,000원짜리 지폐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구겨진 지폐, 오래된 지폐. 그 돈들은 모두 그녀가 시장에서 중고칼과 자파를 팔아가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이다. 어떤 돈은 손님이 거슬러주고 간 것이고 어떤 돈은 그녀가 아낀 밥값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하나하나 펼치며 다시 접었다. 몇 번이고 셌다.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목구멍을 죄었다. 그래도 가야지. 이번엔 미루면 안 돼. 순자는 상자 속 돈을 낡은 청가방에 넣었다. 입을 꾹 다물고 몸을 일으켜 오래된 외투를 꺼내 입었다. 한겨울에도 충분히 따뜻하지 않은 누더기 외투. 그녀는 그 위에 목도리를 감고 털모자를 눌렀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이 내린 듯 축축했다. 그녀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새벽 6시 첫 버스를 타야 병원 예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몇몇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다. 모두 휴대폰을 바라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아무도 노인을 보지 않았다. 순자는 버스 안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이른 출근길, 스산한 하늘. 그리고 그녀는 다시 사진 속의 아들을 떠올렸다. 재혁아, 엄마 오늘 병원 간다. 괜찮겠지? 그녀는 작게 웃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아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버스는 서울 중심가를 향해 달렸다. 그녀의 손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가슴은 다시 조여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떤 고통보다 강한 결심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오늘만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그 어떤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그녀는 지금 오직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병원을 향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즈음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다. 버스는 몇 정거장을 지나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고 타기를 반복했다. 윤순자 여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창에 맺힌 김 너머 어렴풋한 도시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더 깊은 곳에 머물고 있었다. 손에 꽉 쥐고 있는 천 가방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중고품을 팔고 하루에 몇천 원 남짓 벌어 그 돈을 조금씩 모아온 시간. 삶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돈을 차라리 장판을 새로 깔거나 지붕을 고치는 데 썼으면 더 나았을까. 하지만 언제나 이 결론에 도달하곤 했다. 아니야, 건강이 먼저지. 아무리 늙었다 해도 내 병이 뭔지는 알아야지.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서울종합병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대형 병원이다. 입구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병동 사이를 누볐다. 순자 여사는 병원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에게는 너무 낯선 공간이었다. 진료 접수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대기표는 어떻게 뽑는 건지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조심스럽게 안내판을 따라 걷다 보니 건강검진센터라는 글씨가 보였다. 그곳이 바로 그녀가 향해야 할 곳이었다. 접수 데스크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다. 화장을 곱게 하고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최혜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 건강검진 좀 받으려고 왔는데요. 최혜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대기표 기계를 가리켰다. 표 뽑고 기다리세요. 순자는 기계 앞에 가서 겨우겨우 표를 뽑고 다시 접수창구로 돌아와 기다렸다. 몇 명이 지나가고 드디어 그녀의 번호가 불렸다. 순자는 창구 앞에 섰다. 손에 든 천 가방을 꼭 붙잡은 채 말했다. 정밀검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자주 아파서. 혜원은 이번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은 이미 판단을 내린 듯했다. 정밀검진은 48만 원 이상 나옵니다. 보험도 안 되니까 전액 자비로 내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천천히 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1,000원, 5,000원짜리 지폐들. 어떤 건 구겨져 있고 어떤 건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모두 그녀가 몇 년간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혜원은 돈을 바라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다 해서 48만 원이 되긴 하나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돈을 밀었다. 손이 떨렸다.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분명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혜원은 코웃음을 쳤다. 곧 주변에서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다. 할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시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돈을 들고 오셔도 접수 안 됩니다. 카드도 없으세요. 카드는 없고 현금으로. 현금이면 지폐라도 좀 제대로 된 걸로 가져오셨어야죠. 누가 이걸 다 세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녀의 말은 점점 높아졌고 주위의 사람들은 조용히 수근거렸다.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 한 청년이 작게 말했다. 아이고, 딱 봐도 돈 없으신데 무슨 정밀검진이야. 또 다른 사람은 중얼거렸다. 병원도 골라가셔야지. 여긴 VIP들 오는 데잖아. 이 모든 말을 순자는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야, 견뎌야 해.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면 안 돼. 혜원은 짜증난 듯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말했다. 기본검진으로 바꿔드릴게요. 이 돈으론 정밀검진 절대 안 됩니다.
그녀는 프린터에서 종이를 뽑아 순자의 앞에 툭 던졌다. 기본 건강검진 내과 3번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자는 몇 초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들고 있던 돈을 천천히 가방에 다시 넣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따갑고 무거워졌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돈이 내 전부인데 이게 그렇게 하찮아 보이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땅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은 다시 쥐어짜는 듯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한 채 뒤돌아 걸음을 옮겼다. 정밀검진은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다. 윤순자 여사는 천천히 종이를 움켜쥔 채 복도를 걸었다. 병원 내부는 넓고 복잡했다. 곳곳에 진료실이 있었고 대기실마다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내과 3번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가슴은 점점 더 조여들었고 다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순자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최 의원이 던진 그 종이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기본 건강검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돈이 적은 게 죄가 된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민폐인 것만 같았다. 그때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부드럽지만 빠른 걸음.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젊은 남자가 마스크를 내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간호사 강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제가 아까 상황을 봤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병원에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밀검진 받고 싶으셨던 거죠? 가슴 통증도 있고, 몇 달 전부터 자꾸 아프고 숨도 차고 밤엔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접수에서 문제가 있었군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혹시 검사 비용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팀에 문의해 볼 수 있어요. 순자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본검진이라도 받으면 돼요. 그걸로도 감사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속엔 지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민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엔 무언가 묵직한 것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럼 최소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진료실까지요. 그는 천천히 순자를 부축해 걸었다. 순자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병원엔 참 착한 사람도 있네요.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할머니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내과 진료실 앞에 도착했다. 민재는 순자를 의자에 앉힌 후 말했다. 혹시 검사 끝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꼭 다시 찾아뵐게요. 도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민재는 살짝 웃고 뒤돌아섰다. 그녀의 말 속엔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마치 너무 오래 외면당해 와서 이제 누가 도와주려 해도 미안함이 먼저 드는 그런 마음. 순자는 혼자 남은 대기실에서 다시 종이를 펴보았다. 그 순간 지나가는 몇 명이 그녀를 힐끔거렸다. 속삭이듯 말이 오갔다. 저 할머니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맞아. 돈 없다고 정밀검진 거절당한.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시선과 말들을 견디며 살아왔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사람을 살리는 공간에서도 그런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이름이 불렸다.
순자는 힘겹게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는 간단한 문진을 하고 청진기를 꺼냈다. 가슴에 기구가 닿는 순간 순자는 잠시 숨을 멈췄다. 차가운 감촉, 그러나 그녀는 익숙했다. 숨 깊게 들이쉬세요. 네, 다시요.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뒤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심장 쪽에 약간 불규칙한 소리가 있어요. 보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나 초음파 검사를 추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불안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다시 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런 검사들 많이 비싸죠? 의사는 잠시 멈칫했다. 병원 정책상 정밀검사는 자비 부담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의료사회복지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오늘 이렇게라도 검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왔을 때 민재가 다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되셨어요? 검사 결과는요? 심장이 좀 안 좋다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나이에 그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그녀는 일부러 밝게 웃으려 했지만 민재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무언가 무너지는 마음, 조용히 삼켜버리는 슬픔. 할머니 잠깐만요. 민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혹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혹시 윤재혁 씨를 아시나요? 예전에 구조대원으로 일하시던 분인데. 순자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멈췄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왜요? 민재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이름, 윤재혁.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종종 회자되던 이름. 15년 전 대형 사고 현장에서 구조 도중 사망했고 장기 기증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가 여기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며 단돈 몇만 원으로 가슴을 안고 병원을 찾은 그녀가.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울림이 되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왜요? 윤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다. 강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바로 윤재혁, 그 이름만으로도 병원 안팎에서 존경받던 구급대원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그를 단숨에 말문이 막히게 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여쭤봤죠. 제가 윤재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병원에서도 그분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있어요. 순자는 눈을 깜빡이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전설이라니요, 그냥 아이였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착하긴 했지만 그런 말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쓰라린 기억을 애써 누르는 어머니의 미소였다. 민재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그분이 구조활동 중 장기 기증을 선택하셨고 그 덕분에 병원에서 여러 명이 목숨을 건졌어요. 그 중에는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마 이 사실을 아신다면 놀라실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의 결정이었어요.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장기 기증 서약서를 써왔더라고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런 무거운 결정을 왜 혼자 했냐고.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군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이어줄 수 있다면 그게 나한테는 기적이에요. 그렇게 말했죠. 민재는 고개를 떨구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는지 그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지금 병원 한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할 분이신데. 순자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그런 대접 익숙해요. 재혁이가 떠난 뒤로 사람들 시선도 바뀌었죠. 처음엔 불쌍하다고 도와주더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텐 관심이 없고 늙은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민재의 가슴에 큰 파문을 남겼다. 그 순간 병원 안내방송이 울렸다. 건강검진센터 접수, 이 번창구에서 고객 호출 중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결정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다시 접수처로 가시겠어요? 왜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정밀검진을 다시 신청하시죠. 그 돈 혹시 부족하더라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순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난 그런 거 싫어요. 남한테 신세 지는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신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신세를 졌어요. 할머니, 아드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건 최소한의 도리예요. 민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말에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건강검진센터로 향했다. 접수 창구엔 여전히 최혜원이 앉아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 말을 걸자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 어르신, 정밀검진 신청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당 검진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혜원은 눈을 흘기며 순자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었다. 아직 비용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 아까 돈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비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전달할게요. 지금은 접수만 부탁드려요. 혜원은 여전히 시큰둥한 얼굴이었다. 규정상 정밀검진은 선납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금은 받지도 않아요. 통장 입금이나 카드 결제만 가능해요. 그녀는 마지막 말에 힘을 실었다. 주변 대기자들이 다시 하나둘씩 상황을 지켜보며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천 가방을 다시 꽉 쥐었다. 이 공간, 이 시선, 이 말투, 모두가 그녀를 다시 한번 값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죄송한데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원과 민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다가오는 중년의 남성.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단호한 표정으로 창구를 향해 걸어왔다. 병원 로고가 새겨진 명찰. 이선우 과장이었다. 서울종합병원의 내과 수석이자 병원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혜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평소에도 예민하고 단호하기로 유명했고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선우 과장은 조용히 물었다. 이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밀검진을 신청하셨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행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선우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순자입니다. 그는 순간 정지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윤재혁 씨와 관계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이에요. 이선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이선우 과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정적에 휩싸였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들, 대기 중이던 환자들, 그리고 윤순자 여사까지 모두가 숨을 멈춘 듯했다. 순자는 이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흔들리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재혁이의 심장을... 이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전 저는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존 확률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 아드님의 심장이 제게 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 이 병원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윤재혁이라는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다. 심장이 바뀌고 난 후부터 매년 장기 기증자 추모식에 참석하며 감사와 죄책감을 동시에 품고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그의 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 이 병원에서 저렇게 천대받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떠나고 심장을 기증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전 기도했어요. 부디 좋은 사람에게 가기를, 부디 그 심장이 헛되지 않기를. 이제 알겠네요. 그 아이의 심장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있었네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긴 세월의 고통이 스며 있었다. 이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어머님께 이런 대우를 하게 만든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의 말에 최혜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자신이 무심코 대했던 이 노인이 바로 병원 내 수많은 생명을 살린 기증자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의 심장이 지금 이 과장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진실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이선우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재 씨, 이 어르신을 정밀검진으로 다시 접수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팀과도 협력해서 이후의 치료까지 지원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과장님. 이선우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 심장을 빌려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그 생명의 빚을 갚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전 그런 걸 바라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관심도, 동정도,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치료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갑작스레 세상의 중심에 선 듯한 기분이었다. 이선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고 민재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진료실로 안내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감동이 병원 복도 전체를 감쌌다. 진료실 안에서 순자는 다양한 검사를 받았다. 혈압,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까지. 검사 내내 민재는 곁을 지키며 필요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검사가 끝난 뒤 그녀는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주변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정중히 응대했고 누군가는 물을 건네주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최혜원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엔 다른 직원이 대신 앉아 있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녀를 탓하지 않았지만 병원 내 분위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감돌았다. 오후가 되어 결과가 나왔다. 이선우 과장은 다시 그녀 앞에 앉아 직접 설명했다. 할머니, 심장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신부전 초기로 보이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이 필요한가요?
지금 당장 수술은 아니지만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향후 시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듣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몸이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누군가 그녀를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이선우는 말을 이었다. 앞으로 치료와 검사 계획은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할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생각입니다. 순자는 잠시 이선우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선택해서 기뻐요. 심장을 잘 쓰고 계시네요. 그 말에 이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시 한번 가슴 안에서 뛰는 이 심장이 단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병원을 나섰다. 민재가 병원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 검진도 꼭 함께 할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자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느꼈다. 그녀의 아들은 아직 그녀 곁에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오늘 하루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존재를 알렸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이자 사랑의 증거였다. 며칠 후 윤순자 여사는 두 번째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다. 그녀의 도착을 알고 있던 간호사들이 로비에서 맞이했고 강민재는 아침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내부에서도 그녀는 더 이상 낯선 노인이 아니었다. 의료진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응대했고 대기실의 환자들도 조용히 자리를 양보했다. 이선우 과장이 심장 이식 수혜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윤순자는 병원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사실에 익숙하지 않았다. 지나친 배려와 시선은 또 다른 피로를 가져왔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그냥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일 뿐인데. 검진 일정이 끝나고 그녀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내과 창구로 향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 여사님 잠시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리자 최혜원이 서 있었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어딘가 불안과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가만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기다렸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했던 말들, 태도,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전 그냥 일상처럼 반복되는 접수 업무 속에서 사람을 숫자처럼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아니, 그저 사람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하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알아차리고 바꾸려는 마음이 있는가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워요. 혜원은 눈시울을 붉혔다. 저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요.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이 될게요. 순자는 손을 들어 혜원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내 아들도 그랬어요.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죠. 그 마음 당신도 조금은 닮은 것 같네요. 그 말에 혜원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혜원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순자는 잠시 혼자 남아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아, 그녀는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공중을 휘저을 뿐이었다. 곧이어 그녀의 몸이 바닥으로 천천히 무너지듯 쓰러졌다.
근처에 있던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고 응급호출 벨이 울렸다. 환자들이 놀라 비켜섰고 몇 초 만에 민재가 달려왔다. 할머니.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약했고 의식은 희미했다. 스트레처 가져와요. 빠르게. 응급팀이 도착했고 순자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다. 민재는 함께 뛰며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선우 과장 역시 상황을 전달받고 즉시 응급실로 내려왔다. 그는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리며 침착하게 대처했다. 즉시 심전도 확인하고 혈압 모니터링, 산소 투여 시작하세요. 과거 진료 기록 불러오고 약물 반응 확인합니다. 응급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침대 위에 윤순자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시간은 무겁게 흘렀다. 민재는 복도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서 있었다. 제발 이 심장 다시 뛰게 해주세요. 30분 뒤 이선우가 문을 열고 나왔다.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안도의 기색이 스쳐갔다. 안정됐습니다. 당장은 괜찮아요. 다만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재는 안도의 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선우는 고개를 돌려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혜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입을 막고 울음을 참으며 조용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날 이후 병원은 달라졌다. 최혜원은 스스로 모든 접수 교육을 다시 받았고 매일 환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민재는 내과로 배치를 옮겨 순자의 치료를 정기적으로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선우 과장은 병원 게시판에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그 존엄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며칠이 흘렀다. 윤순자 여사는 병원 내 6층 심장내과 병동의 작은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응급실 이송 이후 안정은 찾았지만 의료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선우 과장과 강민재 간호사는 매일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며 치료 방향을 논의했다. 지금 상태에서 약물 치료만으론 어렵습니다. 최소한 심장박동 보조기 삽입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선우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술 가능성은요? 여사님은 계속 걱정하셨어요. 본인이 버틸 수 있을지. 이선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신체 나이는 분명 불리합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분이에요. 게다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윤순자 여사와 나눈 수많은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가 아들에 대해 말할 때의 눈빛,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도 꿋꿋이 걸어가던 모습, 그리고 무심하게 내뱉는 괜찮아요 속에 담긴 말하지 못한 고통들. 그는 결심했다. 여사님께 직접 말씀드려야겠어요. 수술에 대해. 병실로 들어선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윤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왔어요, 민재씨. 네, 여사님.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가 살아온 날들 중에 진지하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요? 민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내려놓고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약물만으론 어렵습니다. 심장박동 보조기를 넣는 시술을 고려해야 해요. 위험성은 있지만 수술 없이 시간을 보내면 상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 특유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수술을 한다고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순 없어요. 하지만 확률은 있어요.
무엇보다 여사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끝까지 도울 거예요. 순자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병원 마당의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이 생각나요. 작고 따뜻했죠. 그 손으로 나를 잡고 걸음을 배웠고 그 심장으로 세상을 사랑했어요.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아이가 떠난 날, 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아이는 떠난 게 아니더군요. 그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고 그 박동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나 수술 받을게요. 두렵지만 나 아직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의 심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내 심장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 말에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여사님, 꼭 그렇게 해요. 저희 모두 여사님 곁에 있을게요. 며칠 뒤 수술 일정이 확정되었다. 심장박동 보조기 삽입을 위한 시술은 오전 10시에 예정되었고 이선우 과장이 직접 집도하기로 했다. 수술 당일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간호사들과 몇몇 직원들은 순자의 수술 소식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 침묵 속에 그녀의 안정을 기도하고 있었다. 스트레처에 누운 채 수술실로 향하는 길, 순자는 복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민재가 잡고 있었다. 긴장되죠?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젠 긴장도 안 돼요. 그냥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수술실 앞, 이선우 과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마스크를 쓰기 전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번엔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게 제 몫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재여가 엄마, 조금만 더 살다 갈게. 조금만 더 이 세상을 안아보고 갈게. 수술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조용히 흘렀다. 복도에 남겨진 민재는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심장박동 보조기 삽입 수술이 시작되었다. 이선우 과장은 수술실 안에서도 누구보다 냉정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손끝에 아주 작은 떨림이 있었다.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가 단순한 환자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이어준 사람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그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모든 의료진이 집중한 가운데 수술은 조용히 진행됐다. 모니터에는 윤순자 여사의 심장 박동이 느리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찍히고 있었다. 그 박동은 연약했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고 그것은 곧 그녀의 의지이기도 했다. 절개 준비, 산소 유지 확인하세요. 이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보조의사는 수술 도구를 넘기며 속도를 맞췄고 간호사는 이식 장비를 준비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수술실 밖, 강민재는 벽에 기댄 채 두 손을 깍지 껴 잡고 있었다. 간호사 한 명이 물 한 컵을 건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의 눈엔 피로가 깃들었지만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삶의 자세를 바꾸게 만든 사람이었고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쳐준 존재였다. 복도 끝 의자에는 최혜원도 앉아 있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용히 환자를 돕고 접수대 앞에선 웃으며 인사했고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직접 발벗고 나서곤 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다. 눈빛은 불안했고 입술은 새하얗게 말라 있었다. 할머니, 꼭 버텨주세요, 제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 반이 지나서야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이선우 과장이 수술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보조기는 정확히 안착되었고 현재 박동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민재는 그제서야 긴 숨을 내쉬었고 혜원도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숙였다.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요? 민재가 물었다. 며칠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부터는 여사님의 회복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날 밤 윤순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산소호흡기와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재는 유리창 너머 그녀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 이젠 쉬세요. 이번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이틀 후 윤순자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희미하게 떠진 눈동자는 처음엔 흐릿했지만 곧 옆에 서 있는 민재의 모습을 인식했다. 민재 씨. 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살았네요, 아직. 그러며 우리가 할머니를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병실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고 낙엽이 나무 사이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윤순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이선우 과장은 정기적으로 그녀의 회복 상태를 체크했고 민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들렀다. 심지어 병동의 몇몇 간호사들도 자발적으로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환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작은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할머니, 뭐 하세요? 편지를 써요. 아들에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당신이 세상에 남긴 게 단지 심장이 아니었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서요. 민재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도 그 편지 나중에 읽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나는 외롭지 않아요. 이 병원에 와서 많은 걸 잃을 뻔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그 아이의 심장은 당신 안에 있고 그 아이의 온기는 이 병원 전체에 남아있어요. 순간 민재는 눈을 감고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생명은 단지 박동이 아니었다. 기억되고 나눠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그날 밤 병원 게시판에는 새로운 문구가 올라왔다. 사람을 숫자로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로 기억하겠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랐지만 그것은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다. 윤순자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그 사이 그녀의 병실은 작은 공동체처럼 변해 있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강민재 간호사는 물론 최혜원, 그리고 몇몇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그녀의 병실은 늘 누군가의 발걸음으로 따뜻했다. 할머니, 오늘은 어때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민재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오며 물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민재 씨 덕분에 푹 잤어요. 간호사 선생이랑 혜원이도 다녀갔지? 네, 혜원 씨는 오늘 야간이래요. 아침에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갔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 노트는 그녀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써내려간 하루일기였다. 처음엔 혼자서 쓸쓸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은 병원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기록이 되었다. 이거 봐요, 민재 씨, 어제는 내가 이런 걸 썼어요. 그녀는 노트를 내밀었다. 그날의 일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따뜻하다는 건 손의 온도 때문이 아니라 말의 온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민재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맞는 말이네요. 저도 요즘 많이 느껴요.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그저 아픈 몸 하나 들고 왔지만
지금은 마음까지 치료받는 기분이에요. 순자의 말에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겪은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그는 누구보다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다. 최근 병원 SNS 계정에서 환자 중심 케어 캠페인을 준비 중이었고 윤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이선우 과장이 직접 그녀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사님, 병원에서 여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게요. 다만 내 아들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 아이 없이는 오늘의 나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인터뷰 촬영이 병실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카메라 앞에 선 순자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레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어요. 아들을 키우고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보다가 너무 일찍 떠나보냈죠. 하지만 그 아이는 떠나면서도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갔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작고 초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간호사가 나에게 말했죠.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순자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 있고 누군가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거요. 인터뷰 영상이 병원 SNS에 올라오자 예상보다 큰 반응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댓글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윤 여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도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 좀 더 따뜻해지려고 노력할게요. 병원장도 영상에 깊이 감동받아 내부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남겼다. 우리는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위로하고 삶을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내 모든 부서에 새로운 표준 절차가 도입되었다. 환자 응대 매뉴얼이 수정되었고 전 직원 대상 환자 공감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실시되었다. 최 회원은 그 교육의 실무 담당자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교육 자료에 담았다. 나는 어느 날 한 어르신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분이 내게 보여준 용서와 따뜻함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발표에 많은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한 간호사는 발표가 끝난 뒤 회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가끔 환자를 서류처럼 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윤순자 여사의 존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병원 문화를 바꿔가고 있었다. 어느 날 순자가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 씨, 내가 떠나면 이 병원에서 나를 기억해 줄까요?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이미 이 병원에 살아 있어요. 사람들이 환자를 바라보는 눈빛에, 손끝에, 말투에, 그 모든 곳에 할머니가 남겨놓은 따뜻함이 있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럼 됐네요. 나는 정말 잘 살았네요.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쳐 한 문장을 적었다. 내 심장은 오래전부터 약해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다. 그 문장은 곧 병원 내부벽에 걸리게 될 환자 이야기 코너의 첫 번째 인용구가 되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병원의 정원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였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날 아침, 윤순자 여사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술 이후 그녀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의료진은 그녀의 강한 생명력에 혀를 내둘렀고
병동 사람들은 그녀를 하나의 상징처럼 여겼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 민재가 병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무슨 날인데요? 오늘은 병원에서 여사님을 위한 작은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동안 병원 문화에 큰 영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랍니다. 순자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런 건 과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사님은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셨잖아요. 오전 11시 병원 강당에서는 작은 온기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열렸다. 이선우 과장이 주도했고 병원장, 간호부장, 다양한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윤순자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행사장 한쪽에 자리했다. 행사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강민재가 먼저 무대에 올라 그녀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했다. 처음 여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단순히 하루의 일과 중 한 명의 환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병원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민재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어 무대에 오른 사람은 놀랍게도 최혜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 중앙에 섰다. 저는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픔을 가진 분 앞에서 편견과 무심함으로 상처를 드렸던 사람이죠. 하지만 윤순자 여사님은 그런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따뜻함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혜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윤순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재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말렸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괜찮아요, 민재 씨. 오늘은 내가 고개를 들고 서고 싶은 날이에요. 순자는 두 손을 잡아 일어섰다. 조용한 강당에 그 작은 몸짓은 묵직한 울림으로 번졌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 아이가 남긴 심장이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세상에 다시 고마워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나는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다시 인간으로 존중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고마워요. 그녀의 말이 끝난 후 병원장 이재환 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윤순자 여사님, 병원 전체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병원 1층에는 윤순자 라운지라는 이름의 공간이 새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곳엔 여사님의 이야기가 전시될 겁니다. 강당은 큰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오후 윤순자는 민재와 함께 병원 1층 라운지를 찾아갔다. 아직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유리 벽면에는 그녀의 노트에서 옮겨 적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모든 심장은 결국 멈추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남은 온기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순자는 유리창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아이 참 잘 살다 갔네. 며칠 뒤 그녀는 퇴원했다. 퇴원 당일 병원 입구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의사, 간호사, 직원들 수십 명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언제든 다시 놀러 오세요. 진짜 가족 같았어요. 편지 꼭 보내주세요. 그녀는 눈시울을 적시며 손을 흔들었다. 다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나는 두 번째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민재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차에 태우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다음에 김치 담그실 때 꼭 불러주세요. 순자는 웃었다. 민재 씨, 그땐 내가 김치 말고 인생 얘기도 좀 해줄게요. 차가 병원을 떠나며 순자는 창밖을 보았다. 병원은 점점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조용히 가슴 위로 올라갔다. 심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 심장은 단지 하나의 장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인연과 변화와 감사를 품은 존재였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남겼다. 심장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을 담아 다시 건넨 나와 세상의 연결이었다. 나는 살았다. 그리고 살아가겠다.